그 2007년에요. 그때 예. 고점 부동산 찍고 예. 한 2013년까지 이렇게 하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 것처럼 2022년이니까 지금부터 좀 하락을 한다고 하면 예. 그때 한 6년 하락했던 것처럼 한 2028년까지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는 논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식으로 매칭하는 것은요. 그거는 정말로 이제 하지 말아야 될 일 중에 그래요? 하나입니다. 그때 일어났던 현상 중에 얼마나 복잡하고 다릅니까? 지금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때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일어나가지고 미국 주가가 50% 빠졌어요. 주가 지수가 반토막 난다는 것은 이거 쇼킹한 일입니다. 그리고 온 대공황보다 더 큰 공황이 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만 브라더스 망하고 하여튼 150년씩 이렇게 지속된 그 회사가 뻥뻥 망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대기업들은 퇴직연금에서 주식 손실 보는 바람에 이게 망하니 많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할 때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은 지금의 상황으로 이제 살펴보아야 됩니다. 네. 그러면서 너무 길게 내년 후내년을 보면서 지금 내년을 전망하면서 보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이런 부분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내년에도 그렇게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집에 대해서는 혹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 조정 받는 것이 올해 하반기나 이루어질 거고요. 그럼 가격 조정 받고 금방 오르겠습니까? 이제 그런 여파 충격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또 이제 이번 새로운 정부는 또 집을 250만 원을 공급하겠다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공실이 집에 빈집이 생겨난다고 그러고 하여튼 이렇게 엇갈리는 뉴스들이 나온다는 것은 세상이 뭔가 다른 국면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7년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그때 40대 50대 인구는 많이 늘어날 때였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0년부터 2020년 동안에 40대 50대 가구가 약 190만 가구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40, 50대 가구가 제일 구매력이 강하죠. 거의 190만 가구 증가하니까 집값이 떨어지면은 다시 이걸 살려는 수요가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0년 동안에 40, 50대 가구는 얼마나 감소하느냐. 한 200만 가구 감소합니다.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죠. 네. 무조건 이게 수치만 보고 회복할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저변에 깔고 있었던 게 뭔가를 그걸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금리가 어떻게 했느냐, 지금 금리가 어떤 상황이냐 그런 것이죠. 그때는 금리가 떨어지는 상황이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변동금리 대출을 받아놨더니 금리가 올라가서 내가 받는 이자 부담이 절반이 증가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40, 50대 가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줄어들다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런 현상에 있어서는 그걸 보고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제일 해서는 안 될 일이 그래프 하나 그려놓고 여기 있는 일이 여기서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제일 해서는 안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을 딱 들었을 때 뭔가 좀 싸다고 생각하면 그리고 여력이 좀 맞는다고 생각하면 사는 거 그런 접근 방법도 괜찮은 것 같으신가요? 그렇죠. 그런데 싸다고 판단이 드는데 주식 가격도 적정 가격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질 때가 있고요. 예, 있듯이 자기가 생각하는 이제 그 페어 밸류라는 게 있겠죠. 근데 페어 밸류보다 더 싸게 살 기회가 혹시 있을 것 같으면은 그게 이제 금매나 시장이 어려우면 여기저기서 던지는 매물이나 이런 것들이 놓을 때를 기다리면 훨씬 좀 싸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거의 여부는 이제 올해 금리 인상이 충분히 끝나고 나면은 내년에 들어가셔서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렇게 보면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그 바닥을 완전히 알고 잡는 사람은 없는 거죠. 아무리 없습니다. 근데 이제 좀 운이 좋은 사람들은 그리고 돈을 많이 벌었다는 사람들 어디 골프 치러 나갔더만은 돈을 몇백억 벌었다는 사람들 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 주가가 엄청 떨어졌을 때 그다음에 이 코로나19 때 주가가 엄청 떨어졌을 때 그때 이제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용감한 사람들이죠. 그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요즘에 이제 주식시장도 좀 분위기가 어떻게 좀 바뀐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세요? 채권쟁이들은 항상 패시미스트입니다. 저도 이제 채권 출신이다 보니까 항상 세상을 이렇게 회의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근데 주식하는 사람들은 옵티미스트예요. 주식에서 그래서 세상은 옵티미스트여야 돈을 법니다. 패시미스트들은 부동산도 항상 세계 경제가 어떤데 앞으로 세계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들어가려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패시미스트인데요. 돈 못 법니다.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채권 매니저, 주식 매니저 다 같이 모였을 때 물어봤는데요. 채권 매니저한테 물어봤더니 아직은 뭔가 불안한 요인이 있습니다. 경기나 이런 면에서도 뭔가 아직
경기가 좀 이제 좀 꺾일 가능성도 있고 불안한 면이 있습니다. 했던데 주식 매니저는 이제 바닥을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그렇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뭐 단기적으로 충분히 바닥은 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그 채권 매니저하고 주식 매니저가 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주식 매니저는 길게 안 봐요. 1년, 2년 안 봅니다. 근데 채권 매니저는 길게 봐요. 금리를 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채권 매니저는 내년이나 이런 상황까지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주식 매니저는 지금부터 3개월,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바닥을 치고 있는 것 같아하고 채권 매니저는 내년 가서 경기가 좀 별로 생각보다 안 좋을 것 같은데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둘 다 맞고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리라고 보아지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게 뭐 저는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은 거의 뭐 또 한 번 떨어지면은 뭐 그야말로 중기 바닥은 될 것 같고요. 여기서도 뭐 바닥 왔다 갔다 하면서 더 떨어질지 여기가 완전 바닥일지 그거는 모를 일인데요. 하여튼 바닥에 80% 능선에서 왔다 갔다 한다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르겠죠. 근데 뭐 대만 이런 사태 터지면 그거는 뭐 알 수가 전혀 없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기적으로 오르게 될 텐데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 일어날 일이 이제 경기가 좋으냐. 그 말은 한마디로 사람들이 소비할 여력이 있느냐. 아직 소비할 여력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버느냐. 기업의 이익이 좋아지느냐. 이런 것들이 내년에 일어날 일들인데요. 그 다음에 내년에 물가가 완전히 안정되어서 금리를 이제 인하해도 되느냐.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졌을 때 중앙은행이 금리를 막 인하해서 대처할 수 있느냐. 경기가 안 좋아지는데도 중앙은행이 물가 때문에 인하하지 못하고 있느냐. 이런 이슈인데 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경기가 생각보다 안 좋은데 금리를 과감하게 인하해서 소비라든지 어떤 기업의 투자를 살릴 그런 게 내년에 과거처럼 그렇게 시행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중기적으로 한번 올랐다가 재미없는 모습을 좀 보이는 것 뭐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고요. 그래서 신나게 옛날처럼 또 이제 바닥을 쳤으니까 또 막 신나게 올라가야지 하는 그런 경우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요즘에 또 그 약간 그 반등을 쳤다고 하니까요. 예. 좀 그런 방송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정말 말씀하신 대로 주식하시는 분들이 전문가분들이. 근데 보니까 그 한국 주식은 먼저 떨어지고 잘 올라가지 않는데 미국 주식은 늦게 떨어지고 또 잘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뭐 애플 같은 건 거의 떨어지지도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이제 한국 주식은 이제 아닌 것 같다. 이제 앞으로는 그래서 다 미국 주식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거에도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예를 들어 S&P 500하고요. 코스피에 들어있는 기업하고 어느 기업이 좋다고 보십니까? S&P 500. 아니, 그런 걸 사시는 게 당연하죠. 예, 그건 뭐 당연한데요.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위기에 빠지지 않고 극복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어디가 더 낫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또 미국. 그렇죠. 우리나라가 당했는데 미국이 온전할 가능성은 당연히 있겠죠. 근데 미국이 엉망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신나게 좋아질 가능성 없죠. 그러면은 이렇게 저렇게 보면은 이제 미국 주식이 당연히 낫습니다. 네. 낫기는 한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S&P 500을 그냥 지수로 사시는 거 그게 하여튼 제일 베스트다. 이제 미국의 우량한 500개 기업을 선택을 해놨으니까요. 다만 미국 기업은 자본 차익에 대해서 20% 과세를 하는데요. 우리나라 주식은 비과세입니다. 5천만 원 비과세. 통과가 되려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종목당 100억까지 비과세라고 한 안을 정부가 내놓은 거지 않습니까? 종목당 100억이면은 10종목 가지고 있으면 1000억입니다. 과세 안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전에 이제 주식 부자들의 절세 수단 넘버1, 넘버2가 보험하고 주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 10몇 년에 걸쳐서 계속 그 혜택을 줄여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험도 비과세 한도를 계속 줄여오고 주식도 이제 자본 차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계속 줄여왔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다시 이제 보험은 그대로인데 주식이 완전히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게 지금은 10억인가 그런 건가요? 예, 1인 대주주 기준이죠. 이제 대주주는 과세를 하는데 소액주주는 과세를 안 한다. 이 원칙인데 그래서 대주주 기준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나라 주식은 주식 가격이 올라서 배당 소득에는 과세를 하는데요. 가격이 올라서 돈을 버는 데 대해서는 비과세고 비과세니까 종합소득과세도 안 들어가요. 근데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20% 과세를 당하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야. 그 주식은 이제 분리과세를 합니다. 자본 차이가. 그래서 이제 괜찮은데요. 분류해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은 사게 되면 이게 자본 차익 과세를 내야 됩니다.
과연 내가 번 거에 20%를 내는 것하고 내가 100이 올랐으면은 미국 주식에서는 100이 올랐으면 내가 가져오는 것은 80. 우리나라 주식은 80만 오르면은 미국 주식하고 같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그거는 이제 알아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그런 예. 그런 세제 혜택을 주는 게요. 예. 그 아까 최초에 말씀해주신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의 그런 차이가 있잖아요. 예. 약간 뭐 레벨 차이라고 할까요? 예. 그런 것 때문에 돈을 좀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도 있는 건가요? 좀 그런 거죠. 아, 예,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는 안 좋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은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의 올바른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주려면은 균등하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가계가 튼튼해야죠. 가계가 자기가 가진 포트폴리오가. 근데 예를 들어 그 말은 우리나라 경제가 갑자기 어려워져도 가계들의 포트폴리오는 좀 유지되도록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려면은 지역적으로 분산이 돼야 되죠. 우리나라 지역에만 다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주식에도 투자했고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으면은 그래서 영국의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요 해외 다 투자를 하고 있어요. 퇴직연금에서. 근데 이렇게 과세를 해버리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게들이 자산 운용하는데 자꾸 국내로 하려고 그러거든요. 이 과세만 아니었으면은 해외에 훨씬 많이 배분되었을 것을 과세를 안 하는 것 때문에 국내 배분이 된다는 것은 일종의 포트폴리오를 왜곡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안 좋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렇게 왜곡이 되다 보니까 기업들이 자기들이 소액 주주들을 위한 활동을 안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업들이 자기의 주식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어서 우리나라 주식을 사게 만들어야 되는데 세제 혜택으로 우리나라 주식을 사게 만들면 안 되는 거죠. 매력적으로 보이게 활동을 한다는 것은 배당도 분기마다 준다든지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미국 기업 같은 경우는 기업들의 80% 정도가 분기 배당을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은 70%가 연배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연락이 기다리면 한번 띵동하고 배당금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소리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투자를 길게 하려면은 가격이 떨어져도 배당금이 분기마다 막 들어오면은 그 재미로 투자를 주식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투자 문화에 다 도움이 되는데 다만 기업 입장에서는 분기 배당을 하려면은 자기들이 훨씬 고민을 해야죠. 예, 자기들이 들어오는 캐시플로우 이익 그다음에 줘야 되는 것들 해가지고 기업들이 힘이 든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건 결국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주주들 편의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기업이 그렇게 변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런 것들이 이제 똑같이 경쟁을 시키게 되면은 미국 기업 분기 배당 해주고 배당도 많이 주고 뭐 우리나라는 배당도 별로 안 주고 뭐 다 킵해가지고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ROE는 낮추고 있고 뭐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나 일로 갈래 하면서 자꾸 이제 주가가 떨어질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도 배당도 많이 해주고 기업의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ROE도 높여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분기로 배당을 해주고 등등 뭐 여러 가지 그다음에 갑자기 막 그냥 그 100% 자회사도 아니고 그냥 막 기업 분할을 해가지고 막 그냥 이 주식을 샀는데 갑자기 핵심 부분은 떼내가지고 저쪽에 갖다 놓고 뭐 이런 일을 안 한다는 거죠. 좀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결국 소액주주들이 잘 대주주뿐만 아니라요 그런 시장이 형성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꾸 여기 이 시장에 투자하는 것을 국가가 세제 유인을 줘가지고 투자하게 되면은 20%의 차이만큼 기업의 주주에 대한 경쟁력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약간 또 단타를 부추기는 것 같기도 하고. 당연하죠. 배당을 이렇게 분기마다 들어오고 배당이 높으면요. 단타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1년을 기다려야 배당이 들어오면은 이 지겨워서 못 기다리거든요. 중간에 팔고 내가 배당 받기 전에 주식을 사지. 뭐 때문에 내가 이 1년을 주구장창 들고 있겠습니까? 근데 분기마다 배당을 주면은 팔았다 샀다 이 짓을 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배당금이 들어오니까 뭔가 벌은 것 같죠. 돈이 들어오니까요. 그 기분에 자기가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은 세상이 어렵더라도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옆에서 위로도 해주고 이러면 견뎌나갈 수가 있는데요. 위로 하나 없이 옆에서 뭐 또 갖다 때리고 하면 못 견디잖아요. 마찬가지 주식이나 이런 것이 터지고 있는데 배당이라든지 이런 걸로 가지고 위로를 해주면은 장기로 견딜 수가 있는데 아무 위로가 없고 그냥 자기 장부에 손해난 것만 다 보이고 그리고 생활비를 뽑아 쓰려면은 팔아야 되고 그러면 낮은 가격에서 팔게 되고 이런 거죠. 네. 이게 정말 또 단순히 그냥 그 떨어졌다가 오르고 이게 이런 걸로 판단할 게 아니라 그 저변에
그런 예. 시스템이나 그런 환경들이 녹아져 예, 있었던 맞습니다. 거네요. 그래서 주식시장을 처음 시작할 때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00년대 20세기 초에 보면요. 채권이나 주식도 오로지 이야기가 배당 이야기입니다. 배당 수익률이 몇 퍼센트냐, 배당률이 몇 퍼센트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장 기업이 생겨나고 이러면서 이제 주식의 가격이 오르는 것 이런 것에도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죠. 주식을 처음 시작할 때 본질은 배당 부분이 막 들어갑니다. 내가 이걸 가지는데 기업이 한 해 한 해 이익을 벌은 것에서 나한테 얼마를 주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 포인트인 것이죠. 고모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좀 하고 싶은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제 또 투자 쪽에서 여러 가지 대가들의 글을 읽은 것 중에 가장 제가 읽자마자 이렇게 이거다 하고 생각난 이제 감명을 받은 글이요. 버튼 말키엘이라고 잘 아시는 그 책이 정말 좋은 책인데요.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하고요. 거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투자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돈을 버는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게 정말 와닿았고 그게 바른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걸 거꾸로 하면 이렇습니다. 투기란 아주 급하게 그리고 우연히 돈을 버는 법을 택하는 길이 투기인 것이고요. 투자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돈을 버는 법입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향후에 한 10년 그리고 한 20년 지났을 때 그때 여러분들의 자산이 이렇게 튼튼하게 불어나는 그런 상황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잘 견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버튼 발길의 랜덤워크. 예. 또 김경록 고모님께서는 데모테크가 온다. 이렇게 같이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데모테크가 온다의 김경록 고모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